윤영주 씨 관련해가지고 지금 41억에 대한 횡령 의혹이 좀 제기가 됐는데 이 내용은 박진아 아나운서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윤영주 씨가 41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윤영주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의 돈 3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회사 돈 11억 원으로 고급 빌라를 구매해 인테리어를 하고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윤영주 씨가 운영하는 시행사들의 관계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하지만 윤영주 씨는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 회사 돈을 썼을 뿐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며 자신의 명예를 걸고 무죄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윤영주 씨는 봉사활동으로 필리핀에 나가 있는데요. 해외에서 이런 보도를 접했고 주말에 귀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주 씨는 1970년대 국내에 포크송 열풍을 일으킨 그룹 세시봉의 원년 멤버죠. 약 4,000여 곡에 달하는 CM송을 작곡해서 CM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시봉의 멤버가 구설에 오른 건 처음은 아닌데요. 함께 활동했던 조영남 씨도 대작 사기 혐의로 2년째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두 사람 모두 본인들의 주장대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내용은 정민규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영주 씨는 내가 어차피 회사에 빌려준 돈을 갖다 쓴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인데 앞으로 좀 어떤 점이 쟁점이 됩니까? 저런 사건에서는? 이 사실은 윤영주 씨가 실제 아마 대주주 같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전에 아마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변제받는 명목으로 이제 회사 돈을 가져다 썼다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마 지금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마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결과를 좀 신중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형식적으로는 이게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사실은 우리가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할 때 실질을 대단히 중시하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자기가 회사에 단기 대여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돈을 일부 가져온 거라면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이사의 계류도 그렇고 다양한 그런 회사법적인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걸 아마 거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고소가 되고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검찰에서 판단할 때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자기가 정말 그렇게 단기 대여를 한 게 있는지 그래서 그 대여금에 대해서 일종의 뭐 변제 명목으로 자기가 가져간 건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위법성이나 가벌성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사회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BMW 자동차가 계속해서 화재가 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28대가 주행 중에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인기 있는 디젤 모델은 520D에서 18대가 화재를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영감 의원님 굉장히 좀 많이 불이 나고 있는데 대책, 회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정부의 지금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고 봅니다. 올 들어만 28대고 예를 들면 지금 터널 안에서까지 지금 뭐 불이 나가지고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갈 수 있는 개연성까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대응하는 걸 모습 보면은 뭐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 제대로 지금 규명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의 문제냐 아니면 특정 부품의 문제냐. 왜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이렇게 또 빈번하게 화재가 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강론을박이 나오는데 정부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사들이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 차량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법의 어떤 규정이라는 게 상당히 미흡합니다.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어떤 판매사 중심으로 돼 있는 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BMW라든가 외제산 차 같은 경우에는 팔고서 대부분 이제 딜러사의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라든가 또 이제 AS 같은 경우도 본사의 AS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 했을 경우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국가의 부품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불만과 지적들이 계속 돼왔죠. 그리고 리콜이 아니라 이건 전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요구들도 있었는데 지금 정부의 목소리 없습니다. 이제 원인이 단순한 어떤 부품의 문제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다시 또 공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안전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좀 면밀하게 보고 그리고 차제의 어떤 외산 차량에 대해서 좀 더 소비자 중심의 그런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봉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청와대 청문 올리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다. 외제차 구입이 지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나가보면 이제 뭐 외제차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죠. 엄청나게 많아져서 외제차 거의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외제차를 운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는 외제차를 운행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요. 외제차를 둘러싼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서비스 대책도 그렇고 보험 대책도 그렇고 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는 좀 이렇게 그때그때 사건이 났을 때 대응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외제차 문제를 우리 지금 기존의 국산차와 어떤 차원에서 서로 동등할 게 있고 차별할까를 아주 정책적으로 좀 치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과거에 그 폭스바겐 사건이나 BMW 사건이 지금 이런 사건이 나고 역설적으로 판매가 가끔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싸게 팔고 뭐 이런 할인을 이제 하니까요. 전략을 네. 세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정책적인 미비하고 또 예. 하나는 이제 차제에 한국 차의 신뢰도 어떻게 우리 한국 차가 이미지가 보여졌으면 이런 불이익과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날까 하는 것을 좀 고민하는 계기도 함께 마련해서 예. 신뢰도를 좀 높이는 일도 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뭐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유 교수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2015년부터 계속해서 사고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구나 심각한 것은 주행 중에 이렇게 화재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화재가 났다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거는 정부의 관련 기관에서 반드시 착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고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BMW 측에서 리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굉장히 우리 한국 소비자들, 더 나아가서는 한국 정부까지도 좀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라는 예.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조금 방치하는 경향이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동시에 소비자들도 소비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좀 권리 행사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한국에서만 유달리 이런 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뭔가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부품의 문제라든지 한국에 수출한 차량의 문제라든지 또는 무슨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주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집단 소송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게 자동차 관련해서는 소송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체 계량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감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 기술적인 부분들이라 상당히 사실은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원고 측에서 사실은 그 자동차 계량이 BMW 코리아 부품의 어떤 하자나 흠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단순히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고 예. 사실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련 부처인 산자부에서 사실은 전수조사를 해서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만약에 그쪽에 문제가 있으면 검찰 고발까지 좀 조치를 취해서 예. BMW 코리아가 항상 한국 소비자들 봉으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이 부분들에 관해서 특히 외제 자동차 수입업체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할 것이 아니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예, 이제 좀 소비자들이 하기에는 적극적으로 한계가 해야 많습니다.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로버트 태권보이가 마징가 제트를 표절이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네요. 독립적인 저작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뭐 이 논란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법원이요. 결국에는 로버트 태권보이 독립적인 저작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참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요. 응급실에서 주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정수리 맞은 전공의의 동맥이 파열됐습니다. 정은가면 이것도 응급실 주치자들이 좀 많다고 그래요. 이런 네. 경우는. 이제 문제는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병원 단순한 의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의 또 대응이 상당히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주최자들의 어떤 폭력 정도를 보면은 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또 술을 취한 상태에서 막 휘두르다 보니까 예. 담당 의사뿐만 아니라 옆에 환자라든가 병원 전체에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개개인들의 어떤 경각심을 갖는 것과 함께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대응책 이것이 강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 빈도를 보면은 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한 달에 74건이나 된다는 겁니다. 70%가 술 취해서 범행을 하니까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이런 좀 현장의 대책들이 빨리 나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그동안 경찰력의 과잉 또는 남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역사적으로 경찰력과 이런 공권력이 과도하게 이제 개입이 돼서 문제가 됐던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경찰력을 좀 제한하는 쪽으로 주로 이제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오면 이 공무집행 방해에 관련되는 사건 그리고 특히 병원에서의 저런 횡포 그리고 119 응급구조사들에 대한 횡포 예. 뭐 소방사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은 앞에 그런 논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강력한 공권력이 좀 확립이 되고 좀 시행이 이루어져야 될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최근에 연일 지금 이런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앞에 지금 말한 한국의 경찰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의미 때문에 매우 경찰들이 소극적이고 예. 대응하는데 일종의 몸에 좀 밴 그런 있죠. 습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분을 해서 명확한 그 지침에 의해서 이런 문제는 아주 단호하게 처리를 해서 예. 일벌 100개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무산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김경수 지사는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소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특검 수사의 핵심은 김경수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 측도 이번 드루킹 특검 수사의 본류는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의 연루 여부다라고 예. 밝히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특검 측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참고인 신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영장 청구에는 분명히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돼서 전환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에 이제 비록 영장이 기각이 됐지만은 이번에 특검이 USB를 드루킹이 자진 반납해서 그걸 확보를 했는데 그 USB에 저장된 문건들을 쭉 살펴보니까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지난번에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혹시 재벌개혁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도움을 줄 거 없느냐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드루킹 쪽에서 제공을 하는 이제 이런 흔적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하고 단순 지지자와 또 정치인의 사이를 뛰어넘어서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특검 측의 프레임이 어느 정도 성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앞받게 들어갈 건데 과연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리고 또 영장을 청구를 하면 영장이 발부가 될 건지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배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 이제 특검이 하고 있다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보다 조금 심사 기준이 낮지 않나요? 이게 왜 무산이 됐을까요? 그 정도의 좀 굉장히 중요한 혐의점이 있다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 사실과 그 압수수색 그 당하는 장소의 어떤 그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네.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지사가 되면서 기존의 그 지역구에서 아마 주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거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관저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좀 장소적 관련성, 굳이 관저를 압수수색하더라도 과연 그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을까 하는 그런 아마 관련성 부분들이 약간 좀 소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영장이 기각된 것 같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뭐 다른 뭐 혐의나 또는 뭐 앞으로도 구속영장이 뭐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예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건은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워낙 특이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사실은 김 지사님이 신분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장소의 관련성이 좀 소명이 좀 덜 됐다고 아마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특검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은데 결국엔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 수사하고 조사하느냐가 핵심 특검의 운명을 가르는 거 아닙니까? 평가를.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그
드루킹 쪽 일당들을 전체 다양하게 참고인 조사도 하고 피의자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퍼즐을 다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김경수 지사를 소환해서 이제 그간 제기된 의혹들이나 참고인들 또는 다른 피의자들 진술한 내용들 토대로 아마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김경수 도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기소는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특검이 정권 초기에 핵심 실세를 수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참 이번 특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말들이 유독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제 범죄 혐의가 과연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뭐 지금 특검이 사실 없는 것을 찾아내기도 힘들 것이고 또 뭐 있는 것을 숨기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 제안을 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이게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후보들이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책 제안을 뭐 숱하게 할 수 있고 또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이제 그것이 진짜 어떤 관계 속에서 뭐 금전적인 관계라든가 어떤 뭐 청탁이냐 이거까지 연결됐느냐 마느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정책 제안을 받을 수는 있고 그걸 어떻게 하고 그 위에 대가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이제 이 관계까지 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인사도 사실은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갈등 의원이 있었던 거고, 또 금전적인 뭐 이런 관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그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동아일보가 계속해서 이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주고받았다는 문자를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도한 내용은 개성공단의 2천만 평 개발 정책도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지금 따져보면 그냥 주고받았다지 더 이상의 어떤 범죄 혐의까지 연결시키기는 그렇습니다. 좀 무리라는 거죠. 지금 유력 범죄인의 인과 관계를 예. 주고받은 대화나 이런 걸 봐서 상당히 친근한 관계가 아니었느냐 하는 걸로 이제 범죄를 이제 유추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러나 그게 이제 실제로 범죄 행위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예.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이제 어제부터 이제 보도가 일제히 나오고 있는데 특검이 아마 그 전에 증거보다는 조금 입증이 가능한 증거에 접근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건 예. 이제 나중에 나와야 되지만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될 건 유력 핵심 여권 정치인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감싸거나 또는 줄이거나 하는 특별 대우도 안 되지만 특검의 위신이나 또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김경수 정도는 잡아야 된다 하는 일종의 이런 데 너무 매달려서 과잉 예. 역차별을 당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범죄 혐의에만 집중해서 예. 이 문제를 풀어야 후환도 없고 또 억울함도 없고 그리고 국민들도 의혹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지금 나오고 있는 조그만 이런 내용에 너무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그 특검에 좀 명확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 말씀은 여론에 너무 휘둘리거나 그런 걸 의식하면 안 된다는 뭐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 드루킹 특검은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회찬 전 네. 의원이 드루킹 특검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특검도 굉장히 위축이 돼 있다고 보고요. 이 사건은 사실 특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특검이 성과주의에 매달려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특검이 주장한 게 오직 증거만 보고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자신들이 밝힌 대로 증거제일주의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겠고 지금 이제 김경수 현 지사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과연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과연 연루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최근에 드루킹으로부터 입수한 증거 관련해서 그거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드루킹 댓글 조작에 직접 연루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드루킹이 수사를 하고 또 기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거에 입각해서 결국은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기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8월 정상회담을 위해서 서훈 국정원장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가을로 예정됐던 남북 정상회담을 8월 말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이건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좀 어렵긴 합니다, 정 의원님. 그렇죠. 이제 어쨌든 간에 가을 정상회담은 예견됐던 건데 그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제 상황 속에서 조율을 하겠죠. 그러니까 남북 당사국의 문제도 있고 또 주변국의 관계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북한이 또 ICBM을 새로 움직인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접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과대한 해석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난주 판문점 정상회담 또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회담 이후에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갈등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에서 여러 이제 액션들을 취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예를 들면 체제 부장이라든가 경제 제재 이거에 대한 액션을 왜 주질 않느냐. 라는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이제 표출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우리 정방에게 또 다른 저 압박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중재자 역할을 지금 자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난제들, 그러니까 뭐 비핵화라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뚝딱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는 것이고 저는 어떤 앞으로 가기는 과정 속에서의 상당히 좀 갈등 구조고 굉장히 전략적 어프로치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뭐 결국에는 이제 종전 선언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선언의 의미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양재측 그 외교 담당 중국 와서 정용 실장을 만나서 중국이 포함되는 어떤 종전 선언 형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남북 군사 회담도 열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군축이라든가 움직임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기대가 큰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북한에서는요. 청와대 주인이 바뀌었지만 겉만 번지르르 하다 경협 재개 독촉하면서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장성급 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상황이. 앞서 얘기했던 조선일보의 그 서훈 방북 예상 그것도 이제 정보 소식통 정부 관계자 이러기 때문에 명확한 소스가 없어서 뭐 그런 문제보다도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벌여도 괜찮은 때다 하는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가을에 열리기로 한 이 정상회담이 중재자 역할이기도 하고 또 촉매자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북미 간의 대화가 이제 시간을 갖고 지금 쭉 진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뭐 회담 당사자들은 서로 이견도 있고 충돌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보도하는 입장에 따라서는 충돌과 이견을 적극 부각시키는 보도가 있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서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이제 각자 갖고 있는 입장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 이 보도 북한이 핵 포기 아니고 핵 보유를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 또는 뭐 최근에는 뭐 새로운 ICBM 설치를 위해서 흔적이 나타났다 이런 보도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보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북미 대화가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 지금 다양한 입장에서 큰 흐름에서 남북관계가 가고 있는 이 도도한 물결에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북미 관계가 부정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 정도로 꽉 막힌 상황이냐? 거기에 대한 좀 평가가 먼저 선행이 좀 돼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은 사실상 격착 상태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물론 최근에 북한 측에서 미군 유해 송환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대화 국면이 펼쳐지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라 내지는 최소한 비핵화 어떤 로드맵 내지는 비핵화 리스트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여기에 반해서 북한은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이라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체제 안전을 최소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에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는 가을
평양 정상회담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연스럽게 8월 정상회담으로 앞당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9월 9일 날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고 또 예. 9월 중순에 유엔 총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에 우리 측에서 뭔가 미국과 협상을 해서 지금 북한 측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일시 제재 유예라는 예.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조기 종전선언 이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북미 간의 협상 내지는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방문했는데 미국과 이 문제가 잘 된다면은 예. 앞으로 북미 간에도 또 남북 간에도 새로운 물꼬가 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님도 짧게 얘기해 주시죠.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 선언을 지금 어떻게든 지금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의외로 지금 비핵화에 관해서는 백악관이 이제 다른 부분을 양보해도 그거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군사회담도 열린 것 같고 정상회담을 8월 다시 앞당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때는 저는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어쨌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조금은 예. 좋은 쪽으로 물꼬를 트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요, 저희가 한 출연자가 이제 군인권센터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아부를 해왔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안 됐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점을 저희가 마무리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